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최대 강자 TSMC,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할 만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의 삼성전자와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 구도에 있기도 한 기업들이 삼성의 설계 도면을 넘기기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를 모토로 내세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TSMC를 선호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7나노 제품의 기술력 역시 현 시점에서 TSMC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는데, TSMC의 높은 기술력의 핵심은 바로 후공정 기술력에 있었습니다. 그중 패키징 기술력은 일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로부터 모두 AP 칩셋을 공급받아 왔던 애플이 201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TSMC 측에 물량을 몰아줬던 것도 TSMC가 당시에 발표했었던 팬아웃 패키징 기술에 높은 점수를 줬고, 삼성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 TSMC에 완전히 물량을 몰아줬던 것이죠. 삼성전자도 이를 인식하고 후공정,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기술도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7나노 EUV를 통해 제조한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의 패키징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의 이름은 X큐브로 명명이 되어 있고,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인 칩 여러 개를 적층형의 구조로, 즉 위로 얇게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 칩의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통상적으로 로직 부분, 예를 들어서 CPU, GPU, NPU 등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로직 부분과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SRAM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을 하나의 칩에 2차원적으로, 즉 평면으로 나란히 배치 설계를 해왔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2차원적인 평면 구조보다 반도체 칩들을 위로 쌓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단위 면적당 저장 용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X큐브 기술을 사용하면 로직과 SRAM을 단독으로 설계해서 위로 적층시키면서 전체 칩 면적을 줄일 수가 있겠죠. 칩 면적을 줄인 상태에서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자유롭게 장착, 추가시킬 수가 있어서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2차원 형태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그리고 3차원 반도체 구조에서 이 빠질 수 없는 것이 삼성의 TSV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던 기술이었는데, 이미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개발하는 적층형 3D 낸드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여기에도 TSV 공정이 활용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일본이 이 국가 차원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던 자국의 슈퍼컴퓨터에도 초고성능 D램 공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HBM D램에도 TSV 기술이 적용됩니다. TSV 기술은 적층형으로 쌓인 칩 구조에서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상단의 칩과 하단의 칩을 전극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의 와이어로 칩을 연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소모도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진다는 획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X큐브 기술에도 역시 TSV 기술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 삼성이 발표한 신기술에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EUV 장비가 적용된 첨단 공정에서도 업계 최초로 TSV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또 한 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는 것이고, EUV 공정을 부분적으로 도입했던 TSMC와는 달리 완전한 EUV 공정을 시작부터 도입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포텐셜이 크고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둘째,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HBM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3D 낸드 플래시를 넘어서 이 4D 낸드 플래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분명 고성능 제품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추후 많은 고사양 장비들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될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셋째, TSMC와 비교해서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이 서두에 언급드렸던 후공정 기술력이었죠. 이 후공정 파트에서도 괄목할 만한 기술,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드린 X큐브 기술도 삼성전자의 후공정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새로운 기술이 되겠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타 기업 대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이 전공정 기술력에 기인했다면 이후에는 시스템 반도체 차원에서 후공정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공정 파트에서도 삼성이 날개짓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TSMC가 이 패키징 기술력에서 삼성을 뛰어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팬아웃 기술, FOWLP 기술이었는데 이에 대항할 만한 FOPLP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FOWLP와 비교하면 이 팬아웃 기술, 즉 IO 단자를 칩 외부로 빼서 동일한 물리적 조건에서 IO 단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동일하고 대신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지를 하느냐, 패널 레벨에서 패키지를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LP는 웨이퍼를 기반으로 몰딩을 한 이후에 패키징 공정을 하는 것이라면 PLP는 칩을 PCB 패널로 옮긴 이후에 패키징을 시행합니다. 생산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WLP는 원형 구조의 웨이퍼에서 칩을 절단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버려지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손실률 측면에서도 PLP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IBM의 CPU를 수주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었죠. IBM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 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가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IBM이 최초로 내세우는 7나노 공정이 활용된 CPU 제품이고요. 이 계약 규모만 놓고 보면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IBM과 같은 대형 기업과 계약을 따낸 것은 이후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의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특히 관심사는 인텔이죠. 인텔이 7나노 기반 CPU의 자체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측의 물량을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삼성이 인텔마저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사인 AMD가 이미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텔이 이렇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TSMC가 올해 상반기 들어서 리드 타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올해에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낙수 효과도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의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내부 경랑에 휩싸인 모양새다. 올 초에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경제는 추락했다. 며칠 전 경찰의 가혹 행위로 비무장 흑인이 숨지자 분개한 시민들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폭력, 유혈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감염병 대유행,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에 경찰에 대한 시민 분노까지 겹친 미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사건 각각은 전례가 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건 이례적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불안정이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사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역사적 대격 변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역사학자인 바버라 랜스기는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적 불평등이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발생한 경찰 가혹 행위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접근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일에 대해 극심하게 분노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진단했다. 미국 라이스대의 더글러스 브링클리 역사학 교수는 모두가 화약고 안에서 살고 있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가닥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사회의 불안정은 마치 베트남 전쟁을 두고 사회가 분열됐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사회 불안정을 완화하고 평화를 되찾아야 할 대통령이 외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링클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불안정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위 사태를 진압함으로써 자신이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미국 컬럼비아대 산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의 자밀 제퍼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가 의존해온 제도들의 힘이 지난 몇 년간 상당히 약해진 것 같다며 사려 깊고 침착하며 신중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우리에겐 정반대 리더십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산유국에 등극했던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육아전쟁 영향으로 원유 순수입국이 될 처지에 놓였다. 유가 하락 여파로 채굴 단가가 높은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줄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원유 수입이 늘 것으로 예측된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수입한 원유가 하루 평균 100만 배럴가량 늘어 160만 배럴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사우디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는 720만 배럴로 한 주 전에 비해 40%가량 늘었다. 이번에 미국의 원유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일단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이른바 육아전쟁에 나서면서 유가가 곤두박질 쳤는데 이때 미국이 원유 수입을 늘렸다. 당시 도입하기로 한 원유들이 최근 미국에 당도하면서 원유 수입량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원유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초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300만 배럴에 이르렀지만 지난주 생산량은 하루 1,140만 배럴로 줄었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1,000만 배럴로 줄 것으로 예측하는 상황이다.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었던 셰일의 경우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유가 하락 여파로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배럴당 $50가 유지되어야 셰일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격 선 이하로 떨어지면 셰일 업체들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유가가 그나마 회복되어 배럴당 $3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셰일 업체들은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 내 원유 생산이 줄면서 미국의 원유 자립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클레버뷰 에너지 파트너스의 케빈 부기사는 미국이 당분간 원유 순수출국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이 가격이 낮은 시점에서 사들인 원유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내 원유 재고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우디 외에도 캐나다와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에서 사들인 원유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